승민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유산 얘기를 꺼내니? 그러자 승민이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나눠야죠. 그런데 듣자 하니 저는 빼놓으셨다면서요? 그 말에 지연이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 우리는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아빠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게 오빠였다는 거 알아? 그런데 오빠는 오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유산만 챙기겠다고? 승민이는 피식 웃으며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비 냈잖아. 만약 내가 돈을 안 냈으면 아버지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을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병원비를 냈지.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진심으로 준 거니? 가족을 위해 낸 거니? 아니면 유산을 받을 밑밥으로 낸 거니? 승민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치료를 받았고 저는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정숙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한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사는 게 몸에 배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자주 설거지를 도와드렸어요. 장사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늘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도 밝게 자랄 수 있었죠. 성인이 된 후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둘이 맞벌이를 하며 살림을 꾸려갔어요.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서 작은 공장을 차렸고 저도 남편을 도우면서 생활을 이어갔어요. 우리 둘 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후 아들을 낳고 몇 년 뒤에는 딸도 태어났어요. 두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고 싶었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공장도 잘 됐어요. 주문이 밀려들었고 저도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게 변하면서 우리 공장도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이 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생산하면서 우리 같은 작은 공장은 경쟁력을 잃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기술력이 뛰어나서 주문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빚을 내면서 공장을 유지했지만 결국 몇 년 후에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우울해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했어요. 남편이 공장을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일을 찾았지만 나이가 있으니 쉽지 않았어요. 결국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남들보다 눈치가 빨랐고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해내는 성격이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또래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초등학생이 되자 성적이 상위권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마다 더 욕심을 냈고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승민이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승민이는 뭔가를 하면 꼭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나면 그 친구에게 뭘 얻어내려고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고도 반드시 보상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릴 때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칭찬과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 욕심이 점점 커지더니 당연한 것까지도 뭔가를 받아야만 하겠다는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딸 지연이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승민이가 보상을 바라며 집안일을 했다면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저를 도왔습니다. 장을 보고 오면 무거운 봉지를 들어줬고 피곤해 보이면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덕분에 저도 지연이가 더 예뻤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그랬지 아이들 앞에서는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 가끔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승민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차곡차곡 모으는 지연이와 달리 승민이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학용품을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며칠 안 가서 또 필요하다고 했고 친구들에게 빌려줬다며 용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승민이는 학용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혼을 내자 승민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장사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원해서 판 건데 뭐가 잘못이에요?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승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승민이가 용돈을 요구할 때마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견했어요. 어릴 때부터 돈을 밝히는 게 걸렸지만 그래도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고 하니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승민이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정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고 물건을 되팔거나 친구들에게 물건을 대신 사서 비싸게 파는 식의 장사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승민아, 돈을 버는 건 좋지만 정당하게 벌어야 해. 그러자 승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머리 잘 쓰는 게 뭐가 나빠요? 그때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승민이가 돈을 밝히는 게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힘들어도 땀 흘려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승민이는 오히려 그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공장이 망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도 승민이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승민이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민이 컸습니다. 유학을 보내주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공장이 문을 닫은 후 남편은 다른 일을 찾느라
애를 썼고, 저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승민이는 우리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승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유학 가면 좋은 직장 잡을 수 있고, 나중에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힘들어도 나중엔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승민이는 우리가 당연히 자신을 지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힘든데 승민이는 오직 자신의 미래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국 가진 돈을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 승민이를 유학 보냈습니다. 승민이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승민이는 유학을 간 후에도 단 한 번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연락이 왔고 돈을 보내주면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가서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지만 점점 연락이 끊기는 게 섭섭했습니다. 반면 딸 지연이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어졌을 때도 묵묵히 옆을 지켰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교사가 되어 저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오빠처럼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받은 만큼은 갚아야죠. 그 말이 참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승민이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성숙해져서 부모를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승민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평생을 일하며 자식들 위해 희생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뒷바라지만 해야 하나 하지만 승민이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때부터 승민이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저는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민이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돈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가족과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승민이가 나중에 우리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늘 부지런했고 틈만 나면 운동을 했어요. 몸이 아파도 티를 내지 않았고 웬만한 감기쯤은 그냥 참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속이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밥을 먹으면 더부룩하다고 하질 않나, 체한 것 같다고 하질 않나.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당장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의사가 결과를 들고 들어왔을 때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장암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가 뭔가를 길게 설명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듣고 있었지만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의사는 가능한 한 빠르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형편 생각해야지. 괜히 돈만 잔뜩 들고 효과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순간 울컥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중요하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싶어 꾹 참았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살아야지. 우리 같이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남편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고 지연이는 학교 일을 마치고 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 아버지를 챙겼어요. 하지만 승민이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업한다고 늘 정신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병원에 오지 않는 모습을 보니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승민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 병원비는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말 같았지만 그 속에 깔린 의미가 뻔히 보였어요. 자신이 돈을 내니까 자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너라도 병원에 와서 아버지 얼굴 한번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러자 승민이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았을 텐데. 순간 머릿속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승민아, 가족이란 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병원비를 내주는 건 고맙지만 내 아버지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너야. 하지만 승민이는 콧방귀를 뀌고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오빠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너무 기대하지 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한테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기대하면 실망만 남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러앉혔습니다. 손을 꼭 잡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유언장을 써야 할 것 같아.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남겨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괜찮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알아. 이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아. 그렇게 남편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저와 지연이에게 남긴다고 했어요.
승민이는 병원비를 냈으니 당연히 자기 몫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병원비를 낸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건 돈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승민이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지연이는 우리 곁을 지켰어 하지만 승민이는 가족을 돈으로 계산했어. 그런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남겨줄 이유가 없어. 남편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언장에 서명을 했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이와 저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어요. 남편은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승민이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승민이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 말과 함께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연이도 아버지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한 축이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승민이가 처음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엄마,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유산 이야기를 먼저 꺼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승민아, 내가 아버지를 보러 한 번이라도 왔다면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승민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다 냈는데 왜 나만 빠지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승민이는 결국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승민이가 장례식장에서 재산 문제를 꺼내자 주변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나둘 우리 쪽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렸어요. 남편이 떠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돈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꾹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승민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유산 얘기를 꺼내니? 그러자 승민이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나눠야죠. 그런데 듣자 하니 저는 빼놓으셨다면서요? 그 말에 지연이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 우리는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아빠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게 오빠였다는 거 알아? 그런데 오빠는 오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유산만 챙기겠다고? 승민이는 피식 웃으며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비 냈잖아. 만약 내가 돈을 안 냈으면 아버지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을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화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병원비를 냈지.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진심으로 준 거니? 가족을 위해 낸 거니? 아니면 유산을 받을 밑밥으로 낸 거니? 승민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치료를 받았고 저는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승민이의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승민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남편이 저런 자식을 두고 미안한 마음을 품고 떠났다는 게 차라리 억울했습니다. 승민이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이래야겠어?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야겠어? 하지만 승민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내 몫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권리를 빼앗지는 말자고! 그렇게 승민이는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도 조문객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말끔하게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모를 위한 추모가 아니라 유산 싸움이라니. 저는 망연자실한 채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보낸 편지에는 유 원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진짜 싸워야 해요. 지연이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지지 않을 거야. 곧바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날 날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건 가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승민이를 마주하자 한때는 귀여웠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나 싶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옆에 앉아 있는 승민이는 무표정하게 법정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강요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스스로 모든 문장을 직접 결정하셨고 공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제 변호사가 병원의 진료 기록과 공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승민이 쪽 변호사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공증된 서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승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생전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승민이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의심이 들어 혹시 몰라 남편이 직접 몰래 녹음을 한 거였어요. 녹음 파일에는 승민이가 남편을 향해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승민이는 계속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줄 돈은 따로 마련해 두셨죠? 엄마랑 누나는 그럴 생각 없대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승민아, 이제 그만해라.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승민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렇게 못 넘어가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승민이가 제 자식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판사가 승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만으로도 피고가 강요에 의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승민이는 변호사와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승민이가 저를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승민아, 이제 알겠지? 돈으로 가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걸. 승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이제 우린 자유야. 오빠랑 엮일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겼지만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민이는 돈을 잃었지만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승민이는 우리 가족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꼭 우리 가족의 미래처럼 답답하고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지연이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지만 아무 대답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승민이가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법정에서는 강하게 버텼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모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 해요. 엄마는 평생 희생만 했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가 아무리 실망해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쉽게 버릴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지연이에게 집중해야 했어요. 저에게 남은 건 지연이뿐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저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부터 함께 꿈꾸던 일 중 하나였어요. 시장 근처 작은 점포를 얻어 손님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과 국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이름은 정든집 어때요? 좋네. 따뜻한 느낌이 들어.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서 하루하루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고 가면서 고맙다고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승민이에 대한 생각을 줄이려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승민이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승민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여전히 돈을 쫓고 있을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엄마, 오빠 소식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업이 잘 안 됐대요. 투자자들이 빠지고 회사도 정리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법정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승민이가 사업이 망했다니. 그럼 지금 승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힘들겠지.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제 자식이 힘들다는 소식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해 볼 거예요?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었다. 제가 손을 내밀어도 받아줄까 싶었어요. 하지만 승민이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 편지를 한번 써볼게.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 번 찢었다.
다시 쓰기를 반복하면서요. 승민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구나. 힘든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엄마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항상 내 편이야.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주려. 편지를 다 쓰고 보낸 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하지만 승민이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오빠는 스스로 연락할 마음이 들면 하겠죠. 지연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아무리 애가 타도 승민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더는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애타는 건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납골당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잊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가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납골당 앞에 서서 저는 조용히 묵념을 했어요. 당신 잘 지내고 있죠? 나는 지연이랑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납골당 출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승민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납골당 안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내디뎠어요. 승민이는 천천히 걸어와 아버지의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었는데 이제야 찾아왔구나. 승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놀란 듯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승민아, 잘 지냈니? 승민이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건 어색함과 거리감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내뱉더니 승민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민이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승민이는 그것만 남기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등을 돌린 채 납골당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멀었습니다. 승민이도 알겠죠?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가끔 승민이가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품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때가 되면 승민이가 스스로 다가올 거라 믿어요. 가족이라는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납골당에서 승민이를 본 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눈앞에서 아들을 봤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쩌면 이제라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승민이는 끝까지 거리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승민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가게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부수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 지금 당장 문 열라고! 승민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애가 왜 갑자기 찾아왔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런데 그 걱정도 잠시, 곧이어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야겠어? 문 안 열 거야? 그 말투에 이미 짜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건지 뻔히 예상이 됐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열어주지 마요. 오빠 또 유산 문제로 온 거예요. 저도 지연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문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걸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민아, 무슨 일이야? 그러자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나 인정 못하겠어!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하니까 그냥 무시해? 나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힘들다고 찾아온 게 아니라 결국 또 돈 때문이구나. 납골당에서 본 승민이의 모습이 잠시나마 착각이었나 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민아, 너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내가 가족을 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러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승민이는 문을 세게 쳤습니다. 쿵쿵 울리는 소리에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경찰 불러요. 하지만 저는 한 번만 더 대화해 보려 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승민이를 마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엄마! 우리 가족 맞아! 가족이면 나 이렇게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원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승민이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라 힘들 때 서로 의지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넌 가족이 아니었잖아. 유산만 탐내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가족 찾고. 그러자 승민이는 갑자기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승민이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 못 간다니까! 내 권리를 찾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버틸 거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눈짓을 했고 지연이는 급하게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가족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문을 부술 것처럼 난리예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걸 알았는지 승민이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정말 끝까지 나를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문 앞에 서자마자 승민이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엄마 집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게 합니까? 경찰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 출입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아들이지만 지금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걸 보면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승민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씩 웃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나한테 정말 가족도 아니구나. 경찰이 다가와 승민이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본인의 출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니 더 이상 머무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돌아가세요. 승민이는 경찰을 한참 노려보다가 결국 포기한 듯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아 다 좋아 그러면 나도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시는 안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승민이는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해요. 오빠는 결국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승민이는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득문득 승민이가 떠올랐어요. 혹시 어디선가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 혹시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제가 손을 내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저도 지연이와 제 삶을 지켜야 하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서로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